주말 뉴스쇼 3부, 한 주간 화제 인터뷰를 정리하는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 오늘도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CBS 김동빈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본이 목요일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인터뷰 듣고 와서 저희 얘기 나눌게요. 제2의 태평양 전쟁이 시작됐다. 민주당에서 어제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미국이 전쟁 안 하겠다는데 미국은 방류 반대 안 하고 방류 찬성 입장 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태평양 전쟁의 의미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미국이랑 일본이 미국 공격한 거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공격받았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가서도 네. 중국 공산당도 한국 민주당이 너무한다. 중국이 지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가장 반대하죠. 크게 반대하는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반대하는 건 똑같은데 네. 차이점은 예. 중국 공산당은 중국 수산물 문제 있다고 얘기는 안 해요. 자국 수산물 문제 있다고는 안 한다. 예, 자국 수산물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를 안 해요. 예. 그래서 한국 민주당만, 전 세계 정당 중에 한국 민주당만 예. 일본 방류 때문에 우리 수산물도 위험하다. 그래서 그 수산물 소비 심리가 위축된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자국 수산물에 대해서 수산물 소비 심리가 위축된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수산물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게 일본 때문이라면 예. 아태 주변 국가들이 다 소비 심리가 위축돼야 되잖아요. 오히려 캐나다, 미국이 우리가 더 위축돼야 돼요. 왜냐하면 방류 거리가 더 짧기 때문에. 해류가 먼저 오니까. 먼저 가니까. 예. 우리는 4, 5년 뒤에 오잖아요. 예. 중국은 좀 더 멀고. 예. 그러니까 중국 분들 회 잘 먹어요. 중국 공산당이 선동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에 오면서도 제가 예. 어민하고 해녀분들. 민주당 욕해야 돼요. 민주당 때문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거지 일본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일본 때문이라 왜 다른 나라들은 수산물 잘 먹고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이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해야 되는 게 맞지만 자국 수산물은 괜찮습니다를 먼저 외쳐야 그렇죠.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어민 보호, 우리 횟집 보호가 중요해요. 왜 여태까지 위험하다고만 이야기하고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빼먹었기 때문에 이거 심지어 제가 어제도 외통위 때 질의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해운대 와가지고 해운대 바다가 오염된다. 무슨 해운대 바다가 오염됩니까? 깨끗하고 앞으로도 깨끗하고 심지어 후쿠시마 사고 났을 때도 문제가 없었어요. 2011년이요? 그때도 우리 바다는 영향이 없었단 말이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때는 제대로 조사 안 했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때도 없었다고. 그 누굽니까 저 원자핵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최근에 말 바꿔가지고 그분이 거의 사실상 방송에 안 나오잖아요 요즘. 네,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지만 그래서 민주당이 반성을 하고 민주당 의원들 전부 다 회먹는 사진 페이스북에 다 올려야 돼요. 지금은 소비 촉진해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 때문에 회 안 먹고 수산물 소비 위축된다는 민주당 책임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피해 받는 건 민주당이 보상해야 돼요. 민주당 돈으로. 어허. 근데 일본이 아예 방류를 안 하면 그 막을 수 있었으면 그게 아예 그러니까 이런 논란도 없지 않냐? 어렵잖아요. 우리 현실을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물론 앞으로 방류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 정부가 또 막을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은 뭐 그러니까 무조건 찬성이 아니라 조건부 찬성이고 앞으로 반대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예.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한번 보세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는 그 반대하는 정당이 민주당밖에 없지 않아요? OECD 국가 중에 민주당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OECD 국가 정당 중에 방류 대놓고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반대 안 해요? 국민의힘은 반대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명 국가고 문명 정당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반대하려면 왜 반대하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니 민주당도 근데 성일종 의원이 나오셨을 때는 성일종 의원이 그 TF 하고 계시잖아요. 성일종 의원도 국민의힘도 방류해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을 리는 없기 때문에 반대지만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으니 과학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도 지금 문재인 정부 계속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대 못했어요. 당시에 외교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잖아.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이랑 문재인 정부 입장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 현 상황에 있었더라도 반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죠. 외교부 장관이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당시에 정영 장관이. 그러니까 지금 하태경 의원님은 결국 현실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과학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앞에 어민도 그렇고 이야기가 그거예요.
당연히 안 할 수 있어. 방류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최고 좋은 건 사실이니까. 그렇다면 일단 되든 안 되든 강하게 반대하는 지수처럼 좀 보였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래야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든지 이런 다른 압박이 들어올 때 우리가 명분이 생기지 않겠느냐. 민주당도 지금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는 이유가 예. 내년 1월쯤에 방류해야 되는데 지금 방류했다고 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총선 전에 방류를 해야 총선을 한일전으로 또 몰고 갈 거 아닙니까? 설마 그래? 아유, 아, 설마 실제로 그렇게- 사실입니다. 이게 실제로 민주당 원내대표가 6월달에 예. 1월쯤에 방류하려면 굳이 방류하려면 1월쯤에 예. 1월까지는 방류 보류해라 이 발언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굳이 방류를 하려면 그러니까 1월에 해라? 방류 내년 1월까지는 예. 방류 보류를 해달라.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 이걸 요청을 해달라. 그 붙은 얘기는 뒤에 붙은 얘기는 없어요? 아니, 그게 음. 그 깔린 메시지가 예, 예. 나도 그때 그 메시지 보고 이상했어요. 방류 반대하는 사람이 왜 6개월 방류 보류를 해달라 이런 발언을 하냐. 보류하고 다른 방법 찾아달라 이건 아니에요? 방류 외에 다른 방법 찾아달라? 물론 뭐 공개적으로는 예. 방류 반대라고 하겠지만 예, 예. 6개월 방류 보류 이런 언급을 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근데 6개월 방류 보류 왜냐하면 7, 8월쯤에 방류할 거라는 게 어느 정도 예상돼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랬기 때문에 6개월 방류 보류 이야기가 나온 건데 음. 그게 속마음이라는 거죠. 내년 1월쯤 방류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제일 좋기 때문에 그 속마음이 드러난 거죠. 속마음을 그렇게 읽으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아니, 고의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아사히 신문에서는 총선의 영향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방류를 좀 일본이 서둘러 달라라고 국민의힘이 요청했다? 정부가 요청했다? 정부죠. 뭐 그런 보도, 정부 여당이 요청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된 민주당이 거예요? 먼저 요청을 한 거죠. 내년 1월쯤 방류했으면 하는 속마음이 드러났고 그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거든요. 박강원 원내대표가 6개월 방류 보류 이야기 한 거는 그 메시지는 내년 1월쯤 방류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상. 일본에 대고 그렇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먼저 한 거죠. 방류 시기에 대해서 특정을 한 거는. 그럼 정부 여당도 한 거예요, 아사히 신문에? 그건 제가 모르죠. 일본에? 제가 모르고 근데 이미 예정돼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시기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게 IAEA 발표가 언제쯤이라는 게 네. 당시에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었고 예. 그 직후에 방류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게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굳이 언제 해달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8월 24일 목요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인터뷰 듣고 왔습니다. 인터뷰한 날이 그 오염수 방류 당일이었는데 방류를 이제 몇 시간 앞두고 이뤄졌던 인터뷰예요. 여기서 하태경 의원은 그 불안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민주당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민주당이 6개월 뒤에 방류를 요청했는데 그건 총선을 노린 것이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염수 외의 이슈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송영길 대표 흉내를 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좀 거친 표현도 이날 썼는데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6월에 그냥 감옥에 쳐넣었으면 이런 고생 안 한다. 이렇게 좀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 이날 하태경 의원의 발언들이 좀 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 방송 있고 나서 또 SNS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좀 설전을 벌이기도 했잖아요. 이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인터뷰나 이후의 행동들 어떻게 보셨는지.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언급한 게 좀 많이 커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거를 거론을 하면서 네.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도 방류를 인정하는 거고 그 입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같다. 이런 점을 이제 강조를 했더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주장에 반박을 하면서 특히 하태경 의원 이름을 거론하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썼거든요. 네. 하태경 의원 때문에 글을 쓰지 않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적으면서 명백히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그리고 또 어제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네.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그 찬성하지 않았느냐 이런 쪽으로 또 이제 공격을 해요. 근데 네. 이런 상황들이 사실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정무적으로는 좋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네. 항상 정치권에서 누구랑 싸우거나 네. 누구를 공격할 때는 강한 사람을 겨냥하라고 하는데 네.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뭐 급을 나누면 좀 그렇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쨌든 야권의 거두인 거잖아요. 네, 네. 전직 대통령이기도 하고. 근데 전 대통령이 하태경 의원 글에 반박을 직접 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방을 벌이는 그런 그림이 되면은 하태경 의원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 네. 여권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 전면에 선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격한 사람이라는 점도 부각이 되고요. 네. 근데 이런 점이
이 공천에서 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태경 의원은 주류하고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쵸. 친윤 네. 그룹이라고 네.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예전으로 따지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아니면 이준석 전 네. 대표하고 비교적 가까운 편인데 그렇죠. 지금 네. 완전히 뭐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공천에서 불리한데 이 대야 공격수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은 또 공천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그 고지를 차지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강성 지지자들도 좋아하는 일이고 이러니까요. 음. 그래서 이 여당에서는 연이어서 공격도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성일종 의원도 바로 공격을 하는 것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싸우게 되는 건 어쨌든 그 여권 인사들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서는 거죠. 혹시 김동빈 기자는 어떻게 봤어요? 저는 뭐 그 수산물에 대한 불신 문제에 네. 대해서 민주당 탓을 많이 하셨는데 민주당의 힘이 그렇게 센가? 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때문에 지금 수산물에 대한 불신 심리가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이번 오염수 사태로 인해서 공포심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거를 민주당 탓 또는 뭐 전 정부 탓으로 돌린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가는 게 과연 여당한테 좋은가 이런 의문이 들었고 또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하태경 의원은 절대 안 열릴 것이다. 네. 허용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그 오염수 방류 개시 결정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외국의 수입 규제에 대해서 조기 철폐하도록 요구한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했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일본과 협의된 네. 또는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하태경 의원 지역구가 어떻게 보면 그 오염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태경 의원이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민주당 탓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오염수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어쨌든 이제는 좀 난처한 문제가 됐잖아요. 우리가 계속 주말 뉴스쇼 하면서 오염수 문제가 이제 커질 것이다 했는데 딱 방류가 되면서 이제 체감하는 게 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그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가짜 뉴스로 이제 공포를 준다. 또 이제 결국에 가짜 뉴스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좀 먼저 그 하태경 의원 지역구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해운대 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여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지역구예요. 여당에게 유리한 지역구라는 건 부산은 다 이렇게 석권할 수 있을 정도로 유리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부울경으로 묶긴 하지만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그렇죠. 유리하고 부울경은 때때로 넘어가기도 하는 그런 맞습니다. 지역들이 네. 많이 있잖아요. 부산에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많잖아요. 네, 숫자가 네. 많죠. 근데 해운대는 그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지역구예요. 국민의힘에. 네,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는 시각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좋은 지역구를 쭉 받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강남에 연이어서 주는 거 잘 네.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분위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천이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친윤 그룹의 핵심 인사는 아니라는 점 때문에 좀 그 위치가 불안할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상황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유리한 지역이라면은 이제 주민들 반응도 중요하지만 네. 공천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부 내지는 여권의 이제 주류에게 좀 그 어필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일단 여기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당연히 해안에 접해 있다 보니까 여론이 안 좋은 건 맞을 거예요. 부울경 이런 지역구들은요. 네. 특히 부산, 울산 이런 지역들은. 그런데 일단은 공천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메시지를 내는 거고 만약에 이 지역구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도권 같은 지역구 이런 곳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주민들을 더 의식하는 발언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권을 비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여당 내에서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네. 비판적인 목소리를 그렇죠. 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건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기본적인 스탠스 자체가 지금 하태경 의원이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정부의 대응하고 여당의 대응이 다 일치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의 대응은 지금 그저께 한덕수 총리가 담화를 하기도 했는데 뭐 과학을 믿어달라 네. 그리고 이제 크게 걱정하실 건 없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당부를 하면서도 특히 가짜 뉴스가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권을 공격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이 방향은 잡힌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고민들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게 네. 뭐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는데
이제 국민들도 다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그 윤석열 정부가 강하게 비판을 하지 않는 거는 일본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고 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는 이유의 더 근본적인 거는 이 미국과의 관계를 또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는 거고 그걸 통해서 얻게 되는 우리의 이익이라는 거는 이제 경제적인 이익 그리고 이제 안보적인 이익 이렇게 두 가지가 네.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보적인 이익은 이제 뭐 어느 정도 보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익이 돌아올 거냐 이 문제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권 내에서도 나오는 이제 분석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 모인 집단은 그 영구적으로 결속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아, 네, 네, 왜냐면 네. 필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 공산주의 논쟁이 있을 때는 이념적인 대립구도가 있을 때는 그거는 굉장히 명확하게 나눠져 끈끈할 수도 있어서 있고, 네. 쉽게 해체가 안 되는데 경제적 이익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미국하고 중국이 어느 시점에 손잡을 수도 있는 거고 유럽이 중국 비판하면서도 또 손잡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특히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 결속력 자체가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일본과의 관계라는 게 지금 이제 그 정부의 그 인사들이 나서가지고 위에서 나서가지고 좋게 만드는 그림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좋기가 어려운 구조인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과거의 역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본이 독도 문제 같은 거 꾸준히 언급하는 거나 네. 아니면 뭐 동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 자체도 계속 이제 그 불안정한 변수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틀어지게 되면은 여론이 급격히 안 좋아질 수 네. 있다라고 보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25, 그러니까 어제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 결과, 그러니까 22일에서 24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2주 전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포인트 떨어지긴 했는데 뭐 1%포인트라고 하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네.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뭐 향후 경제에 대한 전망이나 국제관계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응답자의 대다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안 좋게 보기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의 상황이 이 총선에서 제일 중요한데 지금 이제 계속 이번에 그 국제 외교를 하면서 여권 내에서 우려를 하는 사람들의 표현은 뭐냐면은 네. 피해는 좀 즉각적인데 그런 보상은 아.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 네네. 이런 건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여론조사는 국민들이 장기적으로 봐도 그렇게 좋을까 안 좋을까 좀 모르겠다라는 거고 네네네. 그다음에 항상 총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경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경제가 안 좋으면은 여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는 게 일반적인데 네네. 이제 그런 것도 좀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오염수는 이제 지금 당장 이렇게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보상이라는 건 언제 우리한테 올지 모르니까 좀 불투명한 면이 있긴 네. 하네요. 근데 네. 또 야당에서도 또 걱정을 하는 게 네. 이 오염수 문제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총선까지 끌고 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그런데 또 아까랑 좀 비슷한 표현으로 그렇게 즉각적인 피해가 나타날 거냐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네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데 흘려보내는 모습은 그 물 아래에서 눈에 보이지 수중에서 않죠. 이루어지고 네.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당장 피해가 바로 나타날 가능성은 좀 높지 않아 보여요. 네. 왜냐하면 전문가들의 이제 해류 분석을 보면 4년이나 5년이 지나야지 우리 제주 바다에까지 온다라고 하고 그럼 시간이 굉장히 길고 물론 지금 계속 비판적인 얘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눈에 떡 보이는 건 또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7개월 이렇게 좀 끌고 갈 수 있는 이슈냐, 7개월, 8개월 끌고 갈 수, 즉 총선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이슈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야당에서도 자신 없어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실제로 야당에서는 어쨌든 뭐 지금 100시간 투쟁 뭐 그리고 장외 투쟁에 나서 촛불 집회도 한다고 하고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대통령 탄핵 발언까지 나오면서 이제 좀 과하다라는 좀 여론의 문매도 맞기도 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오염수 사태를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민주당은 어쨌든 다수 야당이기 때문에 네. 장내 투쟁도 같이 이제 장외 투쟁도 하지만 장내 투쟁도 같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어제도 뭐 종로에서 용산으로 행진도 벌이고 촛불 집회도 하고 장외로 나가서 여론조도 하지만 장내에서 일단은 뭐 되든 안 되든 장내에서 뭐 그 오염수 4법
뭐 어민지원법 같은 네. 것들 대안을 보여주는 모습도 보이면서 이제 투쟁을 해 나가야 된다. 약간 이런 지금 생각으로 보이고요. 네. 사실 실현 가능성은 없죠. 뭐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어도 네. 좀 뭐 야당만으로는 좀 투쟁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전략적으로 대안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이제 투쟁을 해 나가겠다. 어쨌든 이 이슈를 끝까지 끌어보는 대로 끌어 나가는데 네.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뭐 그 오염수 관련해서 대통령실 홍보 영상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어요. 왜 이제 일본을 옹호해주는 듯한 영상을 대통령실 예산으로 한 거냐 이런 지적인데 혹시 이것 관련해서 뭐 들은 얘기 있으세요? 일단 지금 김병민 최고위원은 그래도 친윤 그룹의 인사로 꼽히잖아요. 근데 네. 김병민 최고위원조차도 이 대통령실 예산을 쓴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여론들이 좀 많이 있죠. 왜 굳이 그 비판의 지점이 되도록 대통령실 예산으로 썼느냐 이런 얘기들은 좀 있어서 뭐 좀 섬세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은 됩니다. 이게 1,600만 회 나온 조회수가 그렇게 조회수 나왔다면서요. 논란도 있는 상태죠. 네,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아, 유튜브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네네. 1,600만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 정말 쉽지 않은 숫자인데 와 진짜 근데 여론에 관심이 많은 건지 네. 아니면 정말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로 좀 뭐 약간 지지층에 좀 여론 조작이 들어간 건지 네네. 의심스러울 정도로 큰 숫자거든요. 이게 그쵸. 유튜브를 해보시면 아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숫자여가지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다가올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도 좀 다뤄질 수 있겠어요. 오염수 이슈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뤄질 수도 있죠. 예산 문제라든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해명을 정부에서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염수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결국에는 후보 등록을 했어요. 뒤에 이제 유상범 의원 인터뷰도 얘기를 할 건데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김 전 구청장이 이거 당과 협의한 게 아니다. 당과 따로 움직이는 거다 했는데 또 하태경 의원은 강서구 무공천은 안 된다. 꼭 후보 내야 된다. 지금 요 발언들만 봐도 좀 당이 아직 이제 좀 고민이 깊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고민 중인 거죠? 당 지도부의 그 입장은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계속 좀 무공천 내지는 부정적인 그러니까 김태호 전 구청장을 그 공천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가 좀 강하고요. 네. 그런데 본인이 너무 의지가 강하잖아요. 본인이 바로 그 예비 후보 등록도 해버리고 네. 지금 또 뭐 후원회장도 뭐 바로 발표를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에서 좀 곤란해하는 그런 기류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확 쳐내버리기도 좀 어려운 게 그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시켜준 인물인데 또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를 안 된다라고 딱 막는 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전에 그 물밑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돼가지고 정리가 됐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손을 대기가 어려워진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 강서구청장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그렇게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원래 이제 후보자가 굉장히 많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또 새로운 분이 경찰 출신의 진교훈 이분이 이제 거론이 되면서 또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좀 갈등이 또 커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잡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어쨌든 전략 공천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또는 지금 뭐 새로운 인물 말씀하셨지만은 권오중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라든지 뭐 정춘생 전 여가비서관 이렇게 해가지고 3파전 내지는 2파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잡음을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게 이제 최선의 방법이냐 이런 논의가 계속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할지 말지 김태우 전 구청장이 나올지 말지를 봐야지만 이게 뭐 2파전이든 3파전이든 뭐 전략 공천이든 이게 결정이 되고 상대를 보고 어쨌든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계속 지켜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당협위원장 이제 발표가 있었잖아요. 36곳 중에 이제 10곳의 당협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했는데 뭐 예를 들면은 광진을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 지역구인 광진을은 오신환 전 의원이 됐고요. 근데 예상보다
좀 많은 곳을 남겨놨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근데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 이제 청취자분들이 들었을 때는 당협위원장이 뭐길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당협위원장이 왜 중요한지랑 그리고 이렇게 좀 자리를 남겨둔 부분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253개의 지역구가 있잖아요. 네. 그 지역구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정당의 목적이라는 거는 뭐 총선이나 대선, 지선 같은 선거에서 승리하는 건데 또 총선이 그중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항상 담당하고 그 네. 지역의 사람들을 관리하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당협위원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다 당협위원장입니다. 겸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국회의원이 당선이 안 된 그 정당에서 당선이 안 된 지역도 있잖아요. 네. 그런 곳들은 당협위원장들이 맡고 있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고요. 대표적인 권한으로는 지방선거 때 공천권이 있어요. 그 시의원이라던가 아니면 네. 구의원이라든가 기초의원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구청장이라던가요.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도 공천권을 가지고 있어서 꽤 권한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지역의 담당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총선 때 그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기반을 잘 닦아놨기 때문에 표를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 좀 여건이 돼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항상 당협위원장이라고 해서 공천을 받느냐라고 하면은 오히려 아니다라는 쪽에 더 그 무게가 실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이라고 해서 공천을 보장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천에 임박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 일들이 많거든요. 공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네. 그리고 만약에 여당이라면은 뭐 대통령실과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청와대죠.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공천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것들이 뒤집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보장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우스갯소리로는 너무 빨리 당협위원장을 달면은 반드시 교체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긴 해요. 네. 근데 요번에 발표가 나온 걸 보면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사고 당협이 36개인데 10개 정도를 이제 그 인선을 했다라는 거는 한 뭐 3분의 1도 안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지금 여당 내에서 좀 주류 쪽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하는 얘기가 이번에 당협위원장들은 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네. 신중하게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장됐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다른 그런 총선 때랑 다르게. 네, 이게 네. 왜냐면은 지금은 지도부의 안정성이 엄청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정성이라는 게 뒤집힐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 뭐 비대위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수도권 의원들 중에서는 지금 그 지도부 역량으로는 선거 치르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자면은 김기현 대표 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한 그런 체제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 논란 끝에 만들어낸 지도부이기도 하고요. 그 실제적인 공천권은 대통령실에 있을 거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가 크게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상태로 총선을 치를 것이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도부에서 이 낙점을 하는 당협위원장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총선을 염두에 두고 했다라고 볼 수가 출마 있고,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다고 볼 수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 아까 말씀해주신 사람들 있잖아요. 네. 오신환 전 의원, 뭐 서울 광진을, 그리고 이승환 전 행정관, 대통령실 행정관인데 서울 중랑을 이런 지역구들은 지금 일찌감치 확정을 했는데 되게 어려운 지역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에서 네. 어려운 지역들인데 후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뛰어봐라 이런 의미로 봐야 돼요. 보통 어려운 지역들은 빨리 후보를 결정해줘야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꽤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반대 의견도 그러나 있습니다.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다 이런 의견들은 다 있습니다. 그럼 남은 지역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방향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 변수들이 있고 네. 사실 이제 그림 자체가 그 먼저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공천이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했을 때 공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결 과제들이 있는데 지금 따져볼 수 있는 가장 빨리 처리해야 되는 선결 과제는 대통령실 내지는 그 장관, 그러니까 내각에 있는 인물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총선 나올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석들이 나갈 건지 네. 말 건지, 나가서 어디를 갈 건지, 장관들은 어디를 갈 건지. 왜냐하면 대통령실에 있던 수석이 나가가지고 공천도 못 받는다? 굉장히 좀 복잡한 시그널이 네.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내각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쵸. 지금 장관이라고 해봐야 권영세 장관만 권영세 전 장관만 나와 있는 상태고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직 이제 자리를 막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단계는 음. 아니라고 보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고민이 그만큼 깊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이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저희 잠시 쉬었다 올게요. 네, 두 번째로 만난 인터뷰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입니다. 김영진 의원은 친 이재명계 의원으로 꼽히는데요. 어떤 얘기 나눴는지 듣고 와서 저희도 얘기 나눌게요. 아, 민주당은 그 일본 오염수 방류를 뭐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그렇죠. 민주당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의 총량이 현재까지 확인된 거는 130만 톤을 30년에 걸쳐서 그 태평양에 버리겠다라고 하는 네.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막는 것이 장기적으로 태평양의 바다의 안전과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출발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행동에 나서게 됐습니다. 예. 당 내부 문제도 근데 지금 복잡하잖아요. 네네. 당 밖의 문제도 복잡합니다만 당 내부도 복잡해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입건이 됐습니다. 이제 피의자가 된 거예요. 혐의는 제3자 뇌물죄. 제가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쌍방울 얘기 나올 때마다 이재명 대표 언급이 많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은 이미 뭐 피의자였던 거 아니에요? 이런 분도 계시는데 쌍방울 관련해서는 조사받은 게 지난번에 처음 받은 거고 이번에 처음 이제 피의자로 입건이 된 겁니다. 이 흐름들, 일련의 흐름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3자 뇌물 관련해서는 아주 자주 듣는 얘기인데요. 성남 FC 건도 정상적인 성남 FC의 광고 유치와 활동 관련해서 이것이 제3자 뇌물이다 이렇게 봤고 이번 쌍방울 관련해서 동일하게 제3자 뇌물 관련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래 들어와서 한동훈 검찰의 트렌드가 제3자 뇌물 그다음에 배임인 것 같아요. 아, 트렌드예요? 트렌드입니다,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제3자 뇌물과 배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 실제로는 정책적인 판단과 결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보기엔 제3자 뇌물과 배임의 문제는 대단히 정교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연령 별령이 된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그런 혐의라서 예. 그 혐의를 적용할 때는 보다 분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예. 이거 성남 FC 건도 그렇고 쌍방울 건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이재명 그 지사가 연관돼서 뇌물을 수수했다거나 그런 정황이 있다거나 그것을 가지고 무슨 이익을 취했다거나 하는 게 없는 상황에서 제3자 뇌물 혐의를 해서 정치 공작적으로 수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새로운 지금 트렌드라고 봐요. 김성태 전 뭐 회장이나 또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었다. 이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재판장에서도 저는 하고. 김성태 회장의 현재적 상황이 되게 궁박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본인의 범죄 행위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 도피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 해외 도피했던 사람이 국제 공조에 의해서 잡혀와서 지금 검찰의 포로가 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범죄 행위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얘기했듯이 네. 깡패에게 민주당이 왜 이렇게 집착하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되묻고 싶은 것이 예. 한동훈 검찰은 왜 그렇게 깡패와 사기범의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그 존중하고 입장을 가지고 그 공격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 깡패 말을 왜 믿느냐? 예, 그렇죠. 그 진술 못 믿는다 그 말씀이세요? 저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검찰이 네. 했던 얘기가 그대로 아니에요. 민주당은 왜 깡패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그 뭐 신뢰하고 보호하려고 하냐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깡패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는 김성태 회장의 진술만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이야기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제 전 변호사가 하긴 했는데 그것도 입에서 직접 듣기 전엔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김성태 회장의 전원의 진술 아닙니까? 김성태 회장은 자기가 얘기를 했고 이화영 지사가 얘기를 했다. 그것을 전원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제3자 뇌물의 행위 자체가 과연 적용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대북 송금 관련한 부분들이 하노이 노딜 이후에 실제로 정부와 정부 간의 남북 채널 자체도 전면으로 차단된 상태에서 과연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정부 간의 그 교류와 협력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것 상황 설정 자체가 저는 약간 사기적
그 소질이 있다라고 보고요. 실제로 300만 달러와 500만 달러는 예. 쌍방울이 대북 광물권에 관한 부분들을 가지고 협정서를 조인하고 자기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기업적 이익을 위해서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돈을 준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제3자 뇌물로 보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쟁점을 가지고 이제 뭐 치열한 뭐 재판도 열리고 할 텐데요. 여하튼 영장 청구하면 나 실질심사 받겠다. 불체포 특권을 지금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인데 대신 비회기 중에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지난 금요일에도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후면 정기국회잖아요. 회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일주일 안에 체포동의안 날아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정기국회 시작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네. 얘기했고 저도 여러 차례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얘기했듯이 7월, 8월이 비회기가 쫙 열어놨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1월, 2월 임시국회 시기에 정상적으로 국회를 열었는데 그게 방탄국회라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계속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럼 7월, 8월에 그 비회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 다 예. 열어놓겠다.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수사해 왔던 것을 7월, 8월 2개월 동안에 영장을 청구하든 수사를 하든 진행을 하면 그에 따라서 입장을 임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2년 동안 수사해놓고 7월, 8월 비회기 중에 전혀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또 9월에 가서 청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수사가 수사의 적합성이라든지 정당성도 현재 확보되지 않았고 증거와 영장 청구의 근거와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미뤄지고 있어서 과연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영장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응답할 것인가 그것 자체도 의문이라서 지금은 답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 우답이 될 것 같습니다. 영장 청구의 요건도 안 갖춰질 저는 거다.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이제 자율투표로 가게 될 거고. 근데 이재명 대표의 뜻이 나 가서 영장실질심사 당당히 받겠소라면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다 가결표, 찬성표 던져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 상황에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8월 23일 수요일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인터뷰 듣고 오셨습니다. 김 의원이 이제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100시간 행동에 나섰다는 얘기를 하면서 원전 오염수 방류를 이제 태평양 전쟁에 비유하면서 이게 또 이후에 많이 좀 회자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장관은 깡패 의견을 왜 그렇게 존중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검찰이 이 대표 소환을 마치 편의점 가서 물건을 사듯이 쉽게 한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또 김남국 의원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이제 윤리위가 참작해 징계가 연기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김영진 의원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한동훈 장관에게 기자들이 그 김영진 의원이 그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서 하는 깡패 발언에 대해서 물으니까 한동훈 의원이 누구냐고 이렇게 좀 되묻는 장면이 네. 또 많이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네. 김영진 의원은 어쩌면 이재명 대표와 좀 굉장히 좀 가까운 관계죠.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친명계의 전략통이고 핵심 측근으로 꼽히고요. 이게 이 한동훈 장관이 김영진 의원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되게 기자들은 되게 황당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영진 의원이 기자들 전화도 잘 받고 그쵸. 전략통으로 유명하기 전략통으로 때문에 알려져 기자들로서는 당연한 질문이었는데 이제 약간 당황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후보 이재명 대표를 대선 후보로 만든 7인회라는 어떤 그 모임에 네. 이제 핵심 측근이었고요. 그리고 대선 캠프에서도 상황실장을 맡아가지고 이 전략을 도맡아서 거의 중심 핵심으로 짜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대선이 끝나고 나서 네. 이재명 대표가 그 개항을에 출마했을 때는 조금 사이가 멀어졌었어요. 사실 그 개항을 출마에 대해서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반대를 했었거든요. 네네. 당시에 좀 멀어졌다가 당대표가 된 이후 다시 이제 돌아와서 지금 전략을 맡아서 해주고 있는데 네네. 네, 그 정도로 좀 지금 핵심 측근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 누구냐고 누구냐 이렇게 이렇게 물으면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번 주에 뭐 법사위에 출석해서도 민주당 의원들과 어찌 보면 껌껌이 붙어서 이제 그 장면이 어떤 데서 이렇게 좀 요약본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스타일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속 시원하다, 명쾌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매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과하다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 좀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당에서는 그 예전에는 한동훈 장관의 그런 발언 스타일에 대해 가지고 우호적인 평가가 많았는데 네. 점점 최근으로 올수록 부정적인 평가도 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이게 왜냐면은 한동훈 장관이 네. 궁극적으로는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강도 높은 표현들을 계속 쏟아내다 보면은 중도층은 이탈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지지층들은 더 좋아하고 결집하는 네. 효과가 있지만 중도층은 이탈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안 된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정치권에서 요즘에 가지고 있는 인식은 원래 국회가 그 국민들을 대표한다라고 해가지고 네. 항상 정부보다는 더 이렇게 대접을 받는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항상 이제 표현 같은 것들도 당정청이라던가 아니면 당정이라던가 해가지고 당을 맨 앞에 써주는 이유가 그런 이제 그 어떤 위치에 대한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뭐 한동훈 장관 비롯해가지고 뭐 원희룡 장관도 그렇고 아니면 이동관 뭐 후보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이 대부분의 정부 인사들이 좀 당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당 야당을 떠나서 국회 자체에 대한 그런 그 대응이 좀 예전 같지는 않다. 이제 네. 이런 점에 대한 좀 문제의식 같은 것들도 좀 여당 내에서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김남구 의원 얘기도 잠깐 할게요. 김 의원 이제 국회 윤리위 징계수위 결정을 위한 표결을 앞두고 40분 전에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표결이 연기됐는데 또 이걸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뭐 친명 대 비명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분위기 어때요? 일단 취재를 해보니까 네. 그 김남국 의원도 이제 이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왜 고민을 했냐면 국회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현 의원 등 야당 의원들까지도 네. 김남국 의원 제명이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제명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김남국 의원으로서는 불출마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이 타이밍이 좀 네. 아쉽다 이런 지적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불출마 선언이라는 게 사실 뭐 정치적인 생명을 거의 이제 김남국 의원의 상황으로 보면은 이제 정치를 그만하겠다 이런 선언이랑 비슷한 거라서 본인으로서도 이제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당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좀 어려운 결단을 한 만큼 좀 그래서 이제 소위 이 회의를 미루면서 좀 상황을 지켜보자. 여론이 어떻게 흐르는지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조금 결론을 낸 것 같고요. 좀 지켜볼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명이라고 하는 게 네. 또 좀 숨통을 아예 끊는 거여가지고 그리고 또 좀 이전 사례를 봤을 때도 제명이 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이번 사안으로 이제 제명이 과연 시킬 것인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출마 대신 자진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비판도 있긴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 예상되면서 민주당에서는 8월 임시국회 종료일을 25일로 정하는 안건을 이제 통과를 시켜서 이제 26일부터 31일까지는 비회기 기간이 됐는데 문제는 검찰이 30일 소환을 예고하면서 이것도 사실 이제 아무 의미가 없게 됐다. 그러면 이거 왜 한 거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국에 명분 쌓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영장 칠 자리를 마련해 준 거잖아요. 비회기를 네. 일부러라도 만들어서 영장 이제 칠 자리를 마련해 줬으니 쳐라 이런 건데 만약에 안 친다면 그러면 9월 회기 중에 친다는 얘기인데 네. 이렇게 치면은 정치적 영장 청구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세를 할 수 있게 미리 좀 명분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내부의 고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민주당이 불안하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억지로 자리를 마련해 준 거면은 그만큼 불안하다 이런 얘기인데 원내 얘기를 들어보면은 회기 중 영장을 치면 민주당은 이제 어쨌든 체포동의안에 동의를 하든 네. 뭐 동의하지 않든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선택을 하든 내부에서는 내홍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면 강성 지지층들이 이제
이제 막 소란을 일으킬 네. 거고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이 불가피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반대로 체포동의안이 혹시라도 부결된다면 네. 여론의 문매를 피할 수 그렇죠.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는 거를 조금은 이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상황이 온다면 조금 불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당이요? 네, 왜냐하면은 그 표결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그 가결을 하더라도 네. 부결표가 꽤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역시 방탄정당이다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심지어 그 표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실제 부결이 된다 그러면은 역풍이 굉장히 많이 불어가지고 네, 그런 상황도 유리한 거고 그 만약 구속이 된다 그냥 가결을 하고 그 다음에 법원으로 가서 구속이 된다 이런 상황도 또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나쁠 게 없다라고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명분 쌓기 위해서라도 이런 회기 그쵸. 쪼개기, 이른바 회기 쪼개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인터뷰 주인공으로 넘어가 볼게요.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 인터뷰인데요. 이 인터뷰 듣고 와서 또 얘기 나눌게요. 김현숙 장관 거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현숙 장관 거치는 현재 이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떤 책임 묻는 걸 선제적으로 진행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결과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은 그 잼버리 대회 내내 이제 대회장을 지켜라라고 총리가 네네. 장관과 이제 수뇌부에 얘기를 해서 이상민 장관은 계속 거기에 머물렀다고 하고요. 네. 아마 김관영 지사도 계속 그 대회장에 머물렀던 걸로 아는데 김현숙 장관은 17km 떨어진 에어컨하고 샤워실이 다 있는 어떤 그 숙소를 이용했다는 게 어제 알려지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또 김현숙 장관 측에서는 뭐 신변의 위협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데 애초에 해명하고는 그게 바뀐 해명이라서 네. 또 신뢰성이 떨어진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적절치 않은 처신이라고 누구나 다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뭐 충분하게 그런 점을 다 감안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자, 어제 이제 이런 공방이 있는 와중에 김의겸 의원이 해병대 수사 기록이라고 이제 추정되는 문건을 들어 보이면서 꽤 논란이 됐어요. 네. 수사 중인 기록은 엄격히 유출 금지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보다가 조금 놀랐는데 네. 김 의원이 바로 발언을 수정하시더라고요. 광의의 의미로 내가 수사 기록이라고 한 거지 수사 기록은 아니다.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수사 기록에 협의의 수사 기록이 있고 광의의 수사 기록이 있고 그런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요. 아마 새로운 논리가 나왔는데 아마 그 말씀은 본인은 피의자 신문 조서나 진술 조서가 아니라는 걸 변명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진술 내용을 적은 수사 보고서라든지 그것도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사 기록인 겁니다. 아니 수도권 위기론이 실체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두고 지금 공방이 뜨거운데 일단 유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수도권 위기론 실체가 있습니까? 지난 20여 년 동안 네. 수도권에서 저희 선거를 치렀는데 저희들이 딱 2번 이겼습니다. 그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다면 뭐 10년 정도까지 그러면 새로운 인물란에 저희들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늘 수도권은 위기였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수도권은 늘 저희들이 항상 가장 중요한 지역이고 저희들이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지역이면서 어려운 지역인 거죠. 어려운 지역이다. 그 얘기를 윤상현 의원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철규 사무총장이 자꾸 위기론을 거론하면서 배를 침몰하게 하려는 승객은 함께 승선 못한다. 이 이야기를 비공개 그 의총에서 위기론을 거론해가지고 네. 지적한 거는 아닌 걸로 압니다. 그래요? 그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윤상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여기서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도 예. 이것이 단순한 그런 지적을 넘어서 예. 내부 총질에 가까운 얘기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러면 혹시 윤상현 의원이 인터뷰에서 언급한 뭐 암덩어리라든지 네, 뭐 이런 표현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부적절한 표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언급하신 걸로 알고 있고 중요한 거는 건전한 비판은
이 지도부는 언제든지 받아들이고 고민합니다. 예.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지적했듯이 예. 수도권 위기론, 수도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이면 지도부가 아니라도 다 압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의 절반의 한 130석에 가까운 예. 그 의석수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저희들이 늘 수도권에서 말씀드렸듯이 딱 2번 이겼습니다. 예. 그럼 그런 상황이면 그 중요성을 왜 지도부가 인식 못하겠습니까? 표현의 문제였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론에 대한 지적 자체보다 네. 그 표현 그 누구를 그럼 저격한 거라고 또 공격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글쎄요, 윤상현 그걸 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그와 같은 어떤 인격 폄하적이고 부적절한 용어들을 씀으로써 국민들에게 당 내부의 어떤 분열상을 의도적으로 보이는 또는 그 어떤 그 지도부의 평가를 저하시키는 듯한 모습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민영배 의원이 지난 주말에 만약 체포영장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들어오면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자, 즉 보이콧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참 민영배 의원은 점점 점이 가경이네요. 위장 탈당을 하면서도 그것이 위장 탈당이 아니라 그러면서 강변하고 자기 자의에 의하더니 나중에 결국 민주당에 다 복귀시켜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지 않습니까? 이러더니 그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남아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너무 뻔뻔하고 대놓고 그렇게 그 소위 특권을 행사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신다.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이 가경이다. 네, 22일 화요일에 진행됐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상범 의원 인터뷰였습니다. 유 의원은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 수도권은 늘 국민의힘에는 어려운 지역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또 이철규 사무총장의 그 배에 침몰하려는 승객은 승선을 못한다 이 발언으로 좀 당이 좀 시끌시끌한 건데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해서 앞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직접 물어봤는데 윤상현 의원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윤 의원의 그 발언, 그러니까 현재 당 지도부는 수도권 경쟁력이 없다 이거에 대한 좀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사실 이 원내대표 선거를 할 때부터 쭉 나왔던 얘기긴 해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소위 말하는 PK 지역구의 대표이고, 네.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 선거 때 그 양파 둘이 이제 양강이었는데 김학용 의원하고 윤재욱 원내대표가 맞붙었던 거잖아요. 근데 김학용 의원의 지역구는 수도권 경기도고 윤재욱 원내대표는 또 이제 대구 TK 지역이고 네. 이렇게 맞붙었었는데 이제 그때도 당내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그렇게 되면 이제 투톱이 PK, TK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수도권 선거 치르기가 어려우니까 그 김학용 의원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수도권 원내대표론이었던 거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가 아무래도 TK, PK 쪽에 편향이 돼 있으니 수도권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고, 네. 기본적으로 뭐 여러 인터뷰에서도 나오지만은 그 수도권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TK, PK 지역구 의원들은 수도권 선거를 전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네네. 부산 지역의 어려운 지역구들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수도권 지역 선거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소리도 네네. 완전히 달리 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수도권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지금 이제 TK, PK 지도부뿐만 아니라 친윤 그룹도 대부분 이제 강원 지역이잖아요. 근데 강원 지역도 또 유리한 지역구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선거는 전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지역에서 결국 표를 가져와야 되는 구조예요. 왜냐면은 이 아무리 선거가 어려워도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역대급 사실은 패배를 한 상태에 지금 의석수인 거잖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도 TK나 또 PK의 주요 지역구, 강원 지역구 같은 경우 아니면 뭐 서울의 강남 이런 지역구들은 다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거든요. 즉 성적을 좋게 만들려면은 그러니까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엔 수도권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러니까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인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이제 슬금슬금 나오는 이런 과정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수도권 위기론이 또 나경원 전 의원이나 원희룡 장관들 이제 중진 의원들이 나서야 된다 이런 명분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봐요? 아무래도 좀 나설 수 있는 그런 그림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정치인이 어떤 말을 한다면은 그 의도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준석 전 대표나 또 유승민 전 의원이 뭐 여러 가지 그 강경한 그 지지층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뭐 중도 보수 쪽의 그런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나를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네. 그 역할을 할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위기론을 얘기하는 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에서 그만큼 나서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계속 강조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건데, 다만 실제 그러면 공천 과정이나 이런 데서는 어떨까라고 보면은 그렇게 영향력을 쓰긴 좀 어려운 구조일 것 같아요. 아까 당협위원장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도부나 그리고 특히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이 체제 자체는 안정돼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즉 이 구조 자체가 크게 갑자기 뭐 수도권 의원들한테 결정권을 주면서 파격적으로 당신들이 해봐요 이렇게 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 다른 변수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네요. 별로 없죠. 네. 그래서 만약에 수도권을 이기기 위한 전략을 짜더라도 그 주체는 지도부와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네. 이제 이런 목소리를 낸다라는 건 반영은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뭐 주도적으로 나서서 할 가능성은 적고, 네. 다만 대신에 뭐 원희룡 장관이라던가 이런 인물들이 네. 당에 와서 뭐 주요한 자리를 맡게 되면 그러니까 뭐 공관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선거대책위원회 같은 것들도 꾸리게 되잖아요. 그런 데서 주요 자리를 맡게 되면은 친윤 그룹에 있는 수도권 인물들 네. 이런 힘을 좀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국민의힘은 수도권 위기론 얘기하지만 사실 민주당도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웃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고 일단 이런 인식이 조금 기본 전제인데 사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 수도권에서 너무 많이 이겼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쵸.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수성을 하기는 어려울 거고 좀 의석수가 주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위기가 좋을 수는 없는 거고. 네. 근데 이거를 반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이제 호재죠. 일단은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이전보다는 많이 가져갈 수 이전보다 있다. 많이 네.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그 박 선배가 얘기했듯이 네.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수도권 친윤 그룹에서는 네. 어쨌든 호재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수도권이라고 뭉뚱그리지만 서울이랑 경기도를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게 사실 서울보다는 경기도가 민주당한테는 좀 유리해요.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거를 보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경기도에서 좀 집중을 하면서 그 서울에서는 이제 유리한 지역구 중심으로 수성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바삐 달려왔는데요. 다음 주에도 오염수 공방은 계속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표 출석과 관련해서도 계속 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저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